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지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북 제재도 한층 더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 차단하고 북한산 석유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안보리 제재 결의에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해 필수 품목인 유류가 포함된 것은 처음인데요. 전면적인 차단은 아니고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이 주도해 만든 이번 안보리 결의 초안에는 김정은 위원장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해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대북 원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초강력 제재안이 포함됐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수위가 완화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존 결의에서 수입이 금지된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였던 섬유 제품 수입도 직물과 완제품을 막론하고 전면 금지됐는데요. 또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공해상에서 북한의 동해하에 검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번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6차 핵실험 이후에 유례없는 좀 초강력 제재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약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반응도 많았어요. 김지성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미 보도가 됐다시피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안은 초안보다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알려진 원유 송출 중단이 빠지면서 긴 빠진 제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제재를 추진했던 미국에서조차 바닥 수준이라는 말이 나와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375호는 미국이 처음에 준비한 초안에 비해 많은 부분이 빠지고 약해진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긴 해도 분명 이런 조치들이 쌓이면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가 나지 않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북한 정권의 폐쇄성을 고려할 때 그게 어느 수준에서 우리 눈에 보일 만큼 분명해질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정권은 주민들의 생활이 당장 어려움을 겪더라도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타격이 있지만 우리 눈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가 사실상 정권보다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되는 이런 상황은 유엔 결의안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볼 때까지 주민들이 감수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커서 세계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 차원에서 효과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원유 송출관을 잠그지 못했다 해도 분명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외화벌이 수단인 해외 노동자 송출이 금지됐고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섬유 수출도 금지됐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외화벌이에 10억 달러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김여정이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이들에 대한 압박은 실질적인 어떤 경제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최고 존엄인 김정은에 대한 제재는 괜히 북한의 감정만 자극해서 적대 관계만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서 제기가 됐고 이런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대폭 완화됐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사실 북한의 핵 고도화 의지를 꺾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시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취할 액션이 없다는 것이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높이고 이런 메커니즘이 이미 오랫동안 작동을 해온 겁니다. 미국에서 바닥 수준이라고 알려진 워딩도요. bottom line이라는 단어로 초기 단계다. 앞으로 취할 수단이 더 많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요, 단순히 결의안 하나에 담긴 제재의 경중보다 이 메커니즘이 10년 동안 이미 반복이 됐지만 북한의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입니다. 지난해 북한 경제 성장률이 3.9%라는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는데 실제로 북한 경제 성장이 어떤지는 폐쇄적인 특성상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적잖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국제사회가 핵 개발을 계속하면 경제적으로 고립되고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경제가 오히려 성장했다고 하니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우선 북한은 오랫동안 성군 정치를 통해 무기 개발에 많은 비용을 쓰면서 내부적으로 자력갱생 경제 구조가 탄탄해 어느 정도는 제재 압박에 내성이 생긴 상태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북한 매체 보도를 보면 저녁 시간마다 미국이 제재 압박 책동을 벌이고 있어 우리는 더욱 힘을 내서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재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국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서 이 안보리 제재가 위반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무기 거래의 경우에는 돈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밀거래를 모두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UN 보고서에도 이런 적발 사례들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내용과 별개로 얼마나 이 결의 내용이 잘 이행되는가가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이 벌써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 제재인데요. 이 결의 채택 사흘 만에 북한이 순안 비행장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처음으로 순안 비행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북태평양 상공으로 쐈을 때 김정은은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상 각도 발사를 당분간 계속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왔고요. 다만 북한이 이번 제재안을 배격한다며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이 외무성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지금까지 가운데 가장 수위가 낮은 보도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재안이 초안보다 많이 완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했을 수도 있고요. 중국, 러시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 즉 당신들의 제재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당분간 계속해서 이런 식의 도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다른 대북 제재가 시행되려는 상황에서 지난 금요일에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셈이 됐는데 대북 제재가 무색하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평가원님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던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9차례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해 8월 5일 채택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또다시 추가 결의를 채택한 것인데요. 이번 결의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총 공급의 30%를 차단하는 효과를 냈지만 북한에 가장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던 원유 금수는 실패해 제재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가 느끼는 위기감을 나타내 타당성이 있는 내용도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북한이 제재에 반발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제재 효과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YTN에 취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북 제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신데 김수성 기자, 제재의 효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얼마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답변을 했고요. 저희 YTN에 출연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의 제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채택이 됐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일단 상당히 강한 수준의 제재 요소들이 담겼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제재안이라고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물론 이 결의가 각 회원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만요. 강 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중요하고 그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공조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각국하고 협상하는 과정마다에서 절충한 도출 과정에 참여했다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서 결의안의 내용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두 나라도 북핵 불용 원칙에는 분명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북한이 어떤 제재를 어느 정도로 가하면 과연 두 손을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 정부 역시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금과 같은 핵기술 고도화, 미사일 발사 이런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발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로 맞서야 하고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남북 대화를 처음에는 강조했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대화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굳은 입장이 나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역시 정부 부처인 통일부에서 갑자기 대북 지원 발표를 합니다. 네.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에 대한 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인데요. 보수 정부에서도 대북 지원액을 대폭 축소하긴 했지만 이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 이 지원을 완전히 끊었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끊었다가 갑자기 재개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의아하죠. 예. 네, 기존 정부의 입장과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혼란스럽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우리 정부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동맹 하에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남북관계의 당사국으로서 남북관계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는 전혀 관심이 없죠. 북미 직접 대화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남북관계는 모든 채널이 닫힌 채 표류 중이고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어떤 접촉 시도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서해상에서 표류하고 내려온 주민을 송환하겠다, 또 올림픽에 초대하겠다, 이산가족 행사를 열자 등등 여러 제안을 한 상태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일견 느닷없는 제안이 나온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오히려 정부가 그동안 당연하게 견지해온 기본적인 입장, 인도적 카드를 꺼내서 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한다면 국제사회 움직임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국내외적 비판이 일겠죠.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론이 들썩일 걸 알면서도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정부도 당장 북한이 이런 정도의 문을 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북한에서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난하면서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진정성을 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북한에서 갑자기 그래 대화하자 이렇게 한다면 북한 도발의 문제를 일단 온전히 접어두고 정말 남북 간의 인도적인 사안만 순수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얼마 전 답답함을 토로했는데요. 이 과거의 경험을 비춰볼 때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정점에 달하면 남북관계의 길이 열리기도 한다면서 그래도 꾸준한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북한이 남북 대화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이용한 측면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가 불순하니까 대화 자체를 못한다. 이건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마주 앉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처럼 보여도 또 조만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또 이제 결론이 낼 수 있을지, 대화의 물꼬가 틀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통일외교안보부 김지선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석구석 코리아와 뉴스 출발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다음 달 2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되면서 10일간의 황금 연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0월 황금 연휴를 맞아 벌써부터 여행 계획을 세운 분들 많을 텐데요. 긴 연휴 동안 해외로 나가보는 것도 좋지만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국내 이곳저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여행지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YTN DMB에서 방영하고 있는 구석구석 코리아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참고할 만한 내용으로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우리나라의 숨겨진 매력과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환상의 섬 제주도, 그 중에서도 한라산 중턱에 자리한 교래리를 소개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한 곳은 제주 곶자왈지대에 위치한 교래자연휴양림이었는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곶자왈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휴양림의 식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곶자왈은 제주도 방언으로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는데요.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숲속 트레킹을 원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이어서 휴양림을 찾은 관광객을 만나 휴양림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휴양림을 체험한 관광객들의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여행 프로그램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래자연휴양림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자연 생태 체험을 할 수 있어 교육의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라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의 모습부터 하늘을 가릴 만큼 울창한 휴양림의 모습까지 상쾌한 숲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래리의 두 번째 여행지로 국내 최대의 제주 경주마 육성 목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한국마사회에서 국내 말산업의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진행자 아비가일과 함께 트랙터 마차를 이용해 목장의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초원에서 뛰어노는 말들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절경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넓은 초원에 펼쳐진 농장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여행객들이 말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체험 행사들을 소개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인 식도락을 담았는데요. 제주도의 먹거리 하면 흔히 떠오르는 해산물이 아닌 토종닭을 이용한 요리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교래리는 토종닭 육동 특구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토종닭 샤브샤브를 비롯한 백숙과 녹두죽까지 다양한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토종닭을 즐기는 진행자의 모습은 현지 음식의 맛을 시청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요리를 즐기는 다른 관광객들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더라면 그 맛과 즐거움을 더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 여행지로는 교래리에 위치한 제주 물공장을 찾았습니다. 제주 물의 우수성과 역사를 알 수 있는 곳으로 누구나 사전에 신청을 하면 견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물의 우수성에 대해서 물공장의 관련자들이 나와서 소개해 줬습니다. 총 12분 남짓의 프로그램 시간 중 후반 5분 정도를 물공장을 소개하는 데 할애되었는데요. 공장의 물 생산 과정을 너무 긴 시간 동안 자세히 보여주어 지루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상표가 여러 차례 노출되어 해당 상품에 대한 지나친 홍보로 비춰질 수 있어 제작진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물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철저하게 위생을 점검하는 진행자의 모습이나 불량품을 검사하는 과정 등은 여행 프로그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공장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같기도 했는데요. 일반 여행객들에게는 꼭 소개해야 할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편의 제목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섬 제주도 교래리였기 때문에 제주도의 신비로운 경치를 기대했던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의아한 내용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방송에서도 여행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데요. 다른 여행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점이 있다면 외국인 진행자 아비가일의 톡톡 튀는 진행과 더불어 외국인들도 체험해보고 싶은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구석구석 코리아만의 매력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아마도 교래리라는 작은 마을을 소개하다 보니 제주도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기에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소개되었던 제주도 여행지가 아닌 다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여행 명소와 더불어 먹거리를 소개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매력을 더욱 잘 담아내어 국내 여행객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세계 이곳저곳에서 자연재해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멕시코 남부 태평양에서 발생한 규모 8.1의 강진으로 사망자가 90여 명에 이르는 등 계속해서 피해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아 어마가 미주 대륙을 강타하면서 총 피해액이 3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초대형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지난해 9월 규모 5.8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1년 후인 지금도 여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경주의 모습을 YTN에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작년 경주의 지진 발생 시 흔들리는 건물과 대피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요. 지진 발생 1년 후인 지금은 복구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겉보기엔 평화로운 분위기의 경주였는데요. 보도에서는 이러한 복구 작업이 땜질식으로 이루어져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더욱 클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는데요.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지진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 지진으로 인한 1차적 피해와 더불어 2차적 피해까지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 대비가 더욱 시급해 보였습니다. 보도에서는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내용에 담고 있었는데요. 지진 이후 관련 부처나 지자체의 대응과 대책 마련 등 사실 확인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보도 또한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에 관한 보도는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후 후속 보도로 다시 한번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비가 필요함을 상기시켜주는 내용이었는데요. 뉴스는 감시의 기능을 잃지 않고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교수로부터 청소년 폭력 범죄, 미디어 인성 교육이 우선이다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에 이어 강릉과 충남, 아산에서도 계속 불거져 충격이 큽니다. 어린 10대들의 폭력이 너무 잔인해 경악스럽습니다. 더구나 가해자 학생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끔찍한 장면의 인증샷을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디어 홍수 시대를 맞아 청소년들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텔레비전, 인터넷,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력물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폭력 범죄물의 계속 반복적인 노출로 모방 범죄의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 지속적인 접속을 하다 보면 아예 무감각해져 오히려 폭력물을 정당화하는 현상까지 이르게 됩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4명 중에 1명으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중독 위험한 경우는 5시간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안과 질환과 편두통, 불면증, 우울증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소년법
개선이나 법제도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인성교육과 미디어 교육은 철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성교육입니다. 어른들이 비행청소년을 타이르는 것조차 혹시나 봉변이라도 당할까 눈치가 보이는 세태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이 정규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영화 오락 프로그램의 청소년 연령 등급 제도를 철저히 지키는 시청 교육이 절실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입니다. 자동차 끼어들기에 보복성 폭력이 빈번하고 아파트 층간 소음에도 폭력 살상까지 일어나며 사소한 일에도 분노 조정이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은 어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청소년 범죄는 우선 기성세대의 책임이 큽니다. 내일의 대한민국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을 폭력과 선정성, 유해한 미디어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방송통신 미디어 사업자들의 진정한 각성과 사명감이 절실하고 또 심각합니다. 청소년 범죄, 지금 더 늦기 전에 가정과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과 인성 교육이 시행돼야 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